사람이 뭐 대단한 거라고 김장도 못해? 시어머니가 마당에 서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배추 200포기였어요. 마당 가득 끝이 안 보였습니다. 저는 노란 고무장갑을 끼고 무릎을 꿇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제 항암 3차를 맞고 온 몸이었거든요. 신우이가 귤을 까먹으면서 말했어요. 언니, 좀 빨리빨리 해야지겠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배추가, 시어머니가, 하늘이 전부 빙글빙글 돌았어요. 마지막으로 본 건 달려오는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눈이 달라져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2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그쪽을 향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2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입원하신 지 석 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폐암 말기.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가 고비라고.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아침에 죽을 써서 보온통에 담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잘 안 오셨어요. 병원이 멀다고, 허리가 아프다고. 신우이는 더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올 때마다 복도에서 통화만 하다 가셨어요. 오빠, 나 오늘 바빠서 먼저 간다. 그 말 한마디 남기고. 그래서 병실에는 늘 저 혼자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올 때마다 미안해 하셨어요. 정혜야, 또 왔어? 바쁠 텐데. 그 말이 참 따뜻했습니다. 시댁 식구 중에 저한테 바쁠 텐데라는 말을 해준 사람은 시아버지 뿐이었거든요. 시아버지는 원래 그런 분이셨어요. 제가 시집온 첫날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국이 짜다고. 저는 얼어붙었어요. 결혼 첫날부터 이러면 앞으로 어떡하나 싶었거든요. 그때 시아버지가 부엌에 들어오셨어요. 아무 말 없이 국을 한 숟갈 뜨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맛있는데 나는 딱 좋다. 그리고 저를 보면서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셨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개 끄덕임 하나가 저한테는 20년 넘게 버틸 수 있는 힘이 됐어요. 명절에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하면 시아버지는 슬쩍 제 앞에 귤을 놓아두고 가셨어요. 신우이가 언니 음식 솜씨가 좀 그렇다고 하면 시아버지가 내 입에는 맛있다 하셨어요. 큰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싸우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조용히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어요. 그런 분이 떠나신다는 게 무서웠습니다. 시아버지가 아니면 그 집에서 저를 사람 취급해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날도 병실에 가니까 시아버지가 저를 보셨어요. 눈에 힘이 없으셨습니다. 손을 내미셨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마르고 차가운 손이었어요. 정혜야, 네 아버님, 내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되겠냐? 코끝이 찡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한테 부탁을 하신 건 처음이었거든요. 늘 미안해 하시기만 했지 뭘 해달라고 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네, 뭐든요. 시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 좀 부탁한다.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성격이 그래도 혼자 두면 안 돼. 미경이는 못 믿겠고 내가 없으면 그 사람 진짜 혼자가 돼. 시아버지의 눈가에 물기가 번졌습니다. 내가 갈 데가 있으면 안 하는 부탁이다. 정혜야, 미안하다. 목이 메었어요. 대답이 안 나왔습니다. 왜냐면 이분이 진짜 미안해하고 계신 게 느껴졌거든요. 평생 며느리한테 미안해하면서 마지막 부탁마저 미안해하는 사람. 아버님, 걱정 마세요. 겨우 그 한마디를 했어요. 시아버지가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마르고 차갑던 손에 힘이 들어왔어요. 고맙다. 그 두 글자가 마지막이었습니다.
3일 뒤 시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는 크게 우셨습니다. 시누이도 울었어요. 그런데 저는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정혜야, 국 끓여. 조문객 온다. 언니, 수건 모자라. 빨리 사와. 밥 다 떨어졌어. 왜 미리 안 챙겼어? 장례 3일 내내 저는 장례식장 부엌에 있었어요. 상복 입고 국 끓이고 설거지하고 과일 깎고 시아버지 영정 앞에 한 번도 제대로 앉아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날 새벽 조문객이 다 돌아간 빈 장례식장에서 저는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님, 약속 지킬게요. 그때는 지킬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 약속이 아니었으면 저는 그 집을 진작 떠났을 겁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집은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원래 그랬던 겁니다. 시아버지라는 사람 하나가 빠지니까 감춰져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난 거였어요. 첫 번째 명절이 추석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정혜야, 올해 추석은 사람 좀 많이 와. 이모들이랑 고모들이랑 한 20명 넉넉히 준비해. 20명이요. 저 혼자요. 전, 잡채, 갈비찜, 나물 5가지, 동태전, 산적, 과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기름 냄새에 속이 올라왔습니다. 시누이는 9시에 왔어요. 현관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코트도 안 벗고 텔레비전을 켜고 리모컨을 돌리면서 부엌 쪽을 흘끗 보더니 말했어요. 언니, 전 좀 바삭하게 부쳐. 지난번에 축축했잖아. 저는 대답을 안 했습니다. 대답할 힘이 없었거든요. 점심때가 되니까 시누이가 또 한마디 했어요. 밥상 앞에 앉아서 갈비찜을 한 젓가락 집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언니, 음식이 좀 싱거운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맞장구를 치셨어요. 맞아. 올해 음식이 좀 그래. 정신 좀 차려라.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혼자 20명분을 만들었는데 돌아온 말이 그거였습니다. 저는 밥을 못 먹었어요. 입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같이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해야 했거든요. 시누이가 밥을 먹고 소파에 누우면서 말했어요. 아, 배불러. 언니 커피 하나만. 그 사람은 그릇 하나 안 들었습니다. 명절 내내. 웃긴 건요. 시누이는 자기 시댁에서는 손가락 하나 안 까딱했어요. 자기 시어머니한테 명절 음식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왜냐면 나는 요리를 못하니까래요. 그런데 친정 오면 달라졌어요. 한 번은 시누이가 금요일 저녁에 불쑥 왔습니다. 예고도 없이 현관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시어머니 얼굴을 보더니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 왜 이렇게 야위셨어? 밥을 제대로 못 드시는 거 아냐?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칼날 같은 눈이었어요. 봐라. 미경이가 봐도 내가 야위였다잖아. 저는 부엌에서 시어머니 저녁을 차리는 중이었어요. 매일 세 끼를 챙겨드리고 있었거든요. 아침엔 죽, 점심엔 반찬, 저녁엔 따끈한 국. 당뇨 식단에 맞춰서 싱겁게, 시어머니 입맛에 맞춰서. 그런데 시누이한테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보고 싶지 않은 거였습니다. 시누이가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반찬통이 빼곡했습니다. 제가 만든 것들이요. 시누이는 그걸 보고도 냉장고를 닫으면서 말했어요. 반찬이 맨날 똑같네. 엄마가 무슨 낙으로 사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에요. 억울해서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장을 보고 시어머니 혈당 재고 약 챙기고 새끼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 모든 걸 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말이 반찬이 맨날 똑같다라니. 시누이는 한 달에 한 번 옵니다. 올 때마다 냉장고 열어보고 한마디 하고 시어머니 편들고 2시간 있다가 가요. 그게 시누이가 하는 전부였어요. 가장 참기 어려웠던 건 동네 사람들한테 들은 말이었습니다. 시장에 갔는데 야채 가게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뜸을 들이다가 말했어요. 정혜 씨 시어머니가 동네 경로당에서 그러시던데. 뭐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며느리 재산 때문에 안 나가는 거지 뭐. 시아버지 죽으니까 재산 챙기려고 들러붙어 있는 거야.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재산이요. 무슨 재산이요? 시댁은 20년 된 낡은 빌라 한 채가 전부였어요. 저는 그 집 명의에 이름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그런 걸 누가 탐내요. 저는 재산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부탁 하나 때문에 있는 거였어요.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멈칫했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말하려다가 관뒀어요. 남편한테 당신 어머니가 동네방네 그런 소리 하고 다닌다고 말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괴로울지 알았거든요. 아니, 괜찮아. 남편이 가만히 저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늘 그랬어요. 말로는 잘 못하는 사람인데 저한테 미안하면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진짜 못 버텼을 거라고. 잠자리에 누우면 천장을 봤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는 새벽에 혼자 눈물이 났어요. 아버님,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이상한 건 진작부터 있었어요. 밥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체한 것처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한 줄 알았어요.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시어머니 밥 차리고 집안일하고 장보고 아프지 않는 게 이상한 생활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밥이 안 넘어갔습니다. 숟갈을 입에 가져다 대면 목구멍이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삼키면 가슴 한가운데가 쓰리고 명치 아래가 돌덩이를 삼킨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남편이 먼저 알아챘어요. 여보, 너 요즘 밥을 왜 이렇게 안 먹어? 그냥 입맛이 없어서. 병원 가자. 그 한마디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 갈 시간이 없었거든요. 시어머니 아침을 차리려면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고, 점심 전에 시장을 다녀와야 했고, 오후에는 빨래와 청소가 있었어요. 남편이 안 물러섰습니다. 내가 어머니 밥 차려놓고 갈 테니까 내일 아침 병원 가자. 그래서 갔습니다. 내시경을 하고 조직 검사를 하고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그 일주일이 한 달처럼 길었습니다. 밤마다 혹시 큰 병이면 어떡하지? 그 생각에 잠이 안 왔어요. 결과를 들으러 간 날 의사 선생님이 화면을 보면서 한참 말이 없으셨어요. 그 침묵이 무서웠습니다. 위암 2기입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수술이 필요하고 이후 항암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입이 움직이는 건 보이는데 말이 안 들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진료실을 나왔을 때 남편이 복도 의자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남편 앞에 서서 그냥 울었어요. 소리도 없이 남편이 저를 안았습니다. 병원 복도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이 사람이 저를 꽉 안았어요. 괜찮아. 나 있잖아. 그 말 한마디에 더 크게 울었습니다. 문제는 시댁이었어요. 수술 날짜가 잡히고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혹시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혹시 걱정해 주시지 않을까? 혹시 어머, 정혜야 괜찮냐 한마디라도 해 주시지 않을까? 남편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어요. 뭐라고 하셨어? 남편이 한참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밥은 누가 해주냐고.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아프다고 했는데, 암이라고 했는데, 돌아온 말이 밥은 누가 해주냐였습니다. 다음날 신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나 들었어. 아픈 건 안 됐는데, 그 안 됐는데 뒤에 뭐가 올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 밥은 어떻게? 나는 못하잖아. 애들 학원이랑 남편 챙기느라 나도 바쁜데. 언니가 좀 어떻게 해봐. 어떻게 해보래요? 제가 암인데. 어떻게 해보래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어요. 화가 나려면 기대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미 기대를 접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까지 아무렇지 않을 수 있구나. 그게 슬펐어요. 수술을 받았습니다. 위 일부를 잘라냈어요. 회복도 채 안 됐는데 항암이 시작됐습니다. 약이 들어가면 온몸이 불에 타는 것 같았어요. 속이 뒤집어지고 입안이 다 헐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베개를 보면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붙어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기가 싫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 밥은 차렸습니다. 항암 다음 날에도 속이 올라와서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면서도 부엌에 섰어요. 시어머니 당뇨 식단에 맞춰서 잡곡밥을 짓고 싱거운 된장찌개를 끓이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밥상을 받으면서 말씀하셨어요. 국이 미지근하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안부도 걱정도 고맙다는 말도 없었어요. 하다못해 좀 어떠냐는 한마디도요. 한 번은 항암 맞고 온 날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었는데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신발을 벗는데 손이 떨려서 끈을 못 풀겠더라고요. 그대로 현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저를 봤습니다. 왜 거기 앉아 있어? 들어와서 저녁해. 눈물이 나올 뻔했는데 참았습니다. 이 집에서 울면 지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일어섰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칼을 잡는데 손이 떨려서 감자 껍질을 깎다가 손가락을 베었어요. 피가 났는데 시어머니는 안 물어봤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제 손가락에 밴드를 붙여주면서 말했어요. 미안해. 조금만 더 참아. 남편도 괴로운 거 알았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이 사람도 매일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아버님 약속이니까. 그렇게 말했는데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암보다 더 아픈 게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11월이었습니다. 항암 3차를 맞은 다음 날이었어요. 병원에서 집까지 오는 버스 안에서 3번을 참았습니다. 속이 올라올 때마다 입을 틀어막고 창밖을 보면서 숨을 쉬었어요. 하나, 둘, 셋. 그렇게 세면 조금 나아졌거든요. 남편이 데려다 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괜찮다고 했어요. 이 사람이 벌써 회사에서 반차를 너무 많이 썼거든요. 더 이상 미안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까 오후 2시였어요. 대문을 여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마당 가득 배추가 쌓여 있었어요. 파란 플라스틱 대야에 담긴 것, 바닥에 그냥 놓인 것, 비닐 위에 쌓인 것, 마당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200포기. 시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계셨어요. 누빔 조끼를 입고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보셨습니다. 왔어? 올해 김장 좀 넉넉히 해. 미경이네 줄 것도 있고 이모네 줄 것도 있으니까. 저는 배추를 바라봤습니다. 200포기. 건강한 사람 두셋이서 이틀은 해야 할 양이었어요. 어머니,
저 오늘 항암 맞고 와. 알아. 그러니까 빨리 시작해. 늦으면 배추 시들어. 말이 잘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뭘 말하려는지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 자른 거였어요. 저는 현관에 가방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두르고 노란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어요. 11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손끝이 얼얼했어요. 무릎을 꿇고 비닐 매트 위에 앉았습니다. 배추를 하나 집어들었어요. 무거웠습니다. 팔에 힘이 없어서 배추 하나 드는 게 이렇게 힘든 건 처음이었어요. 소금물에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고 한 포기 한 포기 속을 채웠습니다. 10포기를 했을 때 이마에 식은땀이 났어요. 20포기를 했을 때 손떨림이 시작됐습니다. 30포기를 했을 때 무릎에서 감각이 사라졌어요. 그때 신우이가 왔습니다. 차에서 내리더니 마당을 둘러보고 접이식 의자를 하나 펴서 앉았어요. 패딩 코트 주머니에서 귤을 꺼내 까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얼마나 했어? 30포기요. 아이고, 200포기인데 아직 30이야? 해지겠다. 저를 도우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 집에 놀러 온 거였어요. 신우이는 귤을 까먹으면서 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가끔 고개를 들어 저를 보고 한마디씩 했어요. 언니, 그쪽 배추는 좀 작네. 양념 적게 넣어. 언니, 작년에 짰다고 엄마가 그랬거든. 올해는 좀 싱겁게 해. 아, 맞다. 내 거는 따로 좀 깔끔하게 해줘. 우리 시어머니가 까다로워서. 그 사람은 고무장갑을 끼지 않았습니다. 앞치마도 안 했어요. 손에 묻힌 건 귤 껍질 뿐이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어요. 바람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어요. 고무장갑 안에서 손가락이 뻣뻣하게 굳어갔습니다. 50포기, 70포기, 90포기. 숨이 가빠졌어요. 심장이 두방두방 뛰는데 몸이 안 따라갔습니다. 눈앞에 검은 점이 생겼다 사라졌어요. 100포기쯤 했을 때 시어머니가 마루에서 내려다보면서 말씀하셨어요. 반밖에 안 했잖아. 내일까지 다 할 수 있겠어?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버거웠거든요. 속으로 시아버지한테 말했어요. 아버님, 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약속 지키려고 했는데, 정말 지키려고 했는데, 이 몸이 안 돼요. 그때였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어요. 배추가 기울어지고 하늘이 돌고 마당 바닥이 확 다가왔습니다. 무릎이 꺾이면서 옆으로 쓰러졌어요. 양념볼이 엎어졌습니다. 얼굴 옆에 차가운 콘크리트가 닿았어요. 신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언니, 언니 왜 그래? 그런데 일어나서 오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쇼하네. 일하기 싫으니까 저러는 거야. 눈을 뜨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몸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하늘이 빙빙 돌고 소리가 멀어지고 차가운 바닥만 느껴졌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누군가의 팔이 저를 안아 올렸습니다. 따뜻했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정혜야, 정혜야. 이 사람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우는 건 시아버지 장례식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안아 올린 채로 시어머니를 봤어요. 저는 남편의 팔 안에서 겨우 눈을 떴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보였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울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눈에 눈물 대신 다른 것이 차 있었습니다. 분노였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종류의. 남편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한마디도 안 했어요.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눈을 피했습니다. 신우이가 귤을 내려놓았어요. 분위기가 달라진 걸 느낀 거였습니다. 남편이 저를 안고 마당을 나갔어요.
배추 200포기 사이를 지나서 대문을 나서면서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고함보다 무서웠습니다. 남편의 눈이 달라져 있었어요. 그 눈을 보는 순간 이제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응급실 불빛이 하얗고 차가웠습니다. 링거를 맞으면서 천장을 봤어요. 여기가 어딘지, 언제 왔는지 한참 동안 몰랐습니다. 정신이 돌아온 건 남편의 목소리 때문이었어요. 정혜야, 나야. 눈 떠봐. 겨우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울었구나 싶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들어와서 말씀하셨어요. 탈수가 심하고 항암 부작용으로 체력이 극도로 저하된 상태입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무리한 신체 활동은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위험하다.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멍했어요. 실감이 안 났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달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가고 남편이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제 손을 잡은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괜찮아. 링거 맞으니까 좀 나아졌어.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결심한 얼굴이었어요.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의 얼굴. 20년 넘게 같이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정혜야. 응. 나 내일 어머니 집에 간다. 저는 알았어요. 이 사람이 뭘 하려는지. 여보. 괜찮아. 내가. 아니. 남편이 제 말을 잘랐습니다. 이 사람이 제 말을 자른 건 처음이었어요. 더 이상은 안 돼. 그 한마디에 힘이 있었습니다. 떨리지도 흔들리지도 않는 목소리.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어요. 다음 날 오후 남편이 시댁에 갔습니다. 저는 병원에 있었어요. 남편이 나중에 전부 말해줬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대요. 시누이도 와 있었답니다. 소파에 앉아서 폰을 하고 있었고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대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리면서 말했답니다. 왔어? 정혜는? 김장 아직 반밖에 안 했는데. 남편이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서 시어머니 맞은편에 앉았대요. 시누이가 올려다보면서 오빠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했답니다. 남편이 시누이를 한번 보고 시어머니를 보고 입을 열었대요. 조용하게. 어머니, 왜? 이 사람이 왜 이 집에 있었는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콧바람을 불었대요. 왜 있긴? 재산 때문에 있었지. 시아버지 죽으니까 한몫 챙기려고 들러붙어 있는 거잖아. 남편이 가만히 듣고 고개를 끄덕였대요. 그리고 말했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멈칫했대요. 뭐? 아버지가 그랬어요. 내 어머니 좀 부탁한다. 성격이 그래도 혼자 두면 안 된다. 미경이는 못 믿겠다고. 시누이가 벌떡 일어났답니다. 뭐? 아빠가 나를 못 믿겠다고 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 남편이 시누이를 봤대요. 차분하게. 미경아, 아버지 입원하셨을 때 너 몇 번 왔냐? 한 달에 한 번. 올 때마다 복도에서 통화하다 갔잖아.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셨어. 시누이가 입을 다물었답니다. 남편이 다시 시어머니를 봤대요. 그 약속 때문에 이 사람이 여기 있었어요. 암 진단받고도 안 떠났어요. 항암 맞으면서도 어머니 밥 세끼 챙겼어요. 재산 때문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입술을 달싹였대요.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계속 말했답니다. 어머니 당뇨약 매달 누가 챙겼는지 아세요?
아버지 산소에 누가 벌초하러 갔는지 아세요? 어머니 생신 때 케이크 사놓은 거 누가 한 건지 아세요? 전부 이 사람이 했어요. 남편이 말했대요. 소리를 높이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사실만 나열했답니다. 그게 더 무서웠다고 나중에 시누이가 누군가한테 그랬다더라고요. 소리를 지르면 말대꾸라도 할 텐데 사실만 말하니까 할 말이 없었다고. 시어머니가 한참 동안 아무 말을 못 하셨대요. 그리고 남편이 마지막으로 말했답니다. 어머니, 어제 이 사람이 마당에서 쓰러졌을 때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쉬한다고 하셨어요. 의사가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쉬한다고.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대요. 저희 나갑니다. 시어머니가 그때 입을 열었답니다. 나간다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짐 챙기러 왔어요. 남편이 안방으로 가서 며느리 짐을 쌌대요. 옷이랑 살림은 별로 없었답니다. 캐리어 하나면 될 정도로. 그런데 서랍을 정리하다가 남편이 멈췄대요. 서랍 맨 아래에 통장이 하나 있었답니다. 시어머니 명의 적금 통장. 매달 10만 원씩 2년 동안 넣어둔 것. 24번의 입금 내역이 찍혀 있었대요. 남편도 몰랐답니다. 남편이 그 통장을 들고 거실로 나왔대요. 시어머니 앞 탁자 위에 내려놓았답니다. 이것도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어머니 노후 자금이라고. 그리고 냉장고를 열었대요. 반찬통이 빼곡했답니다. 이름표가 붙어 있었대요. 어머니 아침용 싱겁게, 어머니 당뇨식 잡곡밥용, 어머니 국 일주일치. 며느리가 병원 가기 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이었어요. 항암 맞으러 가면서도 시어머니 밥 걱정을 한 거였습니다. 남편이 냉장고 문을 닫으면서 말했대요. 저희 나갑니다. 아버지한테는 죄송하지만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갔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남편은 말해주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는 말해줬습니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아무 말도 못하셨어. 시누이도 아무 말 못했대요. 소파에 앉은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답니다. 남편이 병원에 돌아왔을 때 저는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었어요. 남편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캐리어 하나를 끌고 저를 보더니 웃었어요. 힘없이 그렇지만 분명하게. 다 했어. 뭘? 짐 챙겨왔어. 우리 나왔어. 눈물이 나왔습니다. 서럽거나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드디어 저를 데리고 나와준 거잖아요. 남편이 침대 옆에 앉으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진작했어야 하는 건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고마워. 남편이 제 손을 꽉 쥐었어요. 이제 우리만 살자.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은 건 아니었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뭔가가 닫혔다는 걸. 그리고 뭔가가 열렸다는 걸. 그 집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숨을 깊이 쉬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살아있어요. 항암 5차까지 마치고 수술 부위 경과도 좋았고 작년 정기검진에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고생하셨습니다 하셨을 때 진료실에서 울었어요. 남편이 옆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울었어요. 병원 복도를 나서면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꽉. 우리는 지금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전세 빌라 방 2개짜리. 크지 않습니다. 시댁 빌라에 비하면 반도 안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작은 집이 더 넓게 느껴져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이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어요. 이 사람이 커피를 배운 게 3년 전부터였어요. 제가 태어난 날 유튜브 보면서 핸드드립을 연습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맛이 없었습니다.
물 같기도 하고 너무 쓰기도 하고 그래도 매일 아침 한 잔씩 타줬어요. 지금은 꽤 맛있습니다. 여보, 커피. 고마워. 이 두 마디가 우리 아침의 전부예요. 그런데 이게 행복이더라고요. 아무도 저한테 뭘 시키지 않고, 아무도 저를 비난하지 않고,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는 아침. 그게 이렇게 귀한 건 줄 몰랐습니다. 시댁 이야기를 하자면요. 나온 지 반년쯤 됐을 때 소식이 들려왔어요. 남편 사촌한테요. 시어머니 무릎이 안 좋아지셨대요. 계단을 못 내려가신다고. 당뇨도 악화됐고요. 혼자 병원을 가실 수가 없는 상태가 됐답니다. 시누이한테 연락을 하셨대요. 미경아, 엄마 좀 병원 데려다 줘. 시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나도 바빠. 요양보호사 알아볼까? 그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암이라고 했을 때 시누이가 저한테 했던 말이랑 똑같았어요. 나도 바쁜데 언니가 좀 어떻게 해봐. 그 말이요. 그게 고스란히 시어머니한테 돌아간 겁니다. 시어머니가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딸한테 나도 바빠라는 말을 들었을 때 혹시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의 기분을 조금이라도 아셨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촌이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요즘 경로당에 잘 안 나오신대요. 전에는 매일 가셨는데 동네에 소문이 퍼졌거든요. 누가 먼저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아버지 유언 이야기, 며느리가 항암 받으면서도 밥을 해줬던 이야기, 김장 200포기 이야기. 그게 다 퍼졌대요. 경로당 아주머니들이 시어머니한테 말했답니다. 말순 씨, 그 며느리한테 너무한 거 아니었어?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집에 왔다고 해요. 시어머니한테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저는 알아요. 체면이에요. 동네 사람들 앞에서 좋은 시어머니, 고생한 어머니로 보이는 게 이분한테는 전부였거든요. 그 체면이 무너진 거였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벨이 울렸을 때 저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라고 떠 있었어요. 3년 만이었습니다. 받았어요. 정혜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전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톤이었습니다. 저를 부를 때 늘 명령조였던 그 목소리가 쪼그라들어 있었어요. 네. 어머니. 한참 침묵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뭔가 말하려다 삼키는 게 느껴졌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 잘 지내고 있어요.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요. 그래, 다행이다. 다행이래요. 3년 전에는 쉬어한다고 하셨던 분이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어요. 돌아가겠다는 말을 기대하신 건지도 모르겠어요. 용서해달라는 말을 하려다 못하신 건지도 모르고요. 저는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며칠 뒤에 시누이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언니, 나 미경이야. 네. 엄마가 요즘 진짜 안 좋아. 무릎도 그렇고 혼자서는 진짜 힘든 것 같거든. 언니가 한 번만. 미경 씨,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이 사람 말을 자른 건 처음이었어요. 미경 씨가 하면 돼요. 어머니 딸이잖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20년 넘게 참았거든요. 언니가 해, 언니가 좀 어떻게 해봐. 언니 그것도 못해? 그 말들을 전부 삼키고 삼켜왔는데 처음으로 뱉어냈습니다. 시원했어요. 봄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시아버지 산소에 갔습니다. 산이 초록빛이었어요. 바람이 따뜻했습니다. 시아버지 묘비 앞에 꽃을 놓고 나란히 앉았어요. 남편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잘 계시죠? 정혜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밥도 잘 먹어요. 저도 인사했어요. 아버님,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시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약속 지켰습니다. 3년 동안 지켰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 살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코끝이 찡했어요. 시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고맙다 하셨을까요? 미안하다 하셨을까요? 둘 다 하셨을 것 같아요. 남편이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봄바람이 묘비 앞을 지나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운전하면서 물었어요. 뭐 먹을래? 칼국수? 좋지. 남편이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별것 아닌 대화잖아요. 뭐 먹을래? 칼국수 좋지.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이게 행복이었어요. 누군가 제게 뭘 먹고 싶냐고 물어봐 주는 것. 제가 원하는 걸 말해도 되는 것. 그 대답에 좋지라고 웃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 시댁에서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용서는 했어요. 미워하고 있으면 제가 피곤하거든요. 그 사람들 때문에 제 남은 인생까지 무겁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가진 않을 겁니다. 이제는 제가 저를 챙길 차례거든요.